네, 드디어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5%의 관세, 그리고 중국에게는 지금 있는 관세 플러스 추가적으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부문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게 약간 전략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그 원유값이 올라서 미국 내의 휘발유 가격,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서 캐나다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기긴 하지만 예외 조항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유, 캐나다의 그 에너지 제품을 수입할 때는 25%가 아니라 그 에너지는 10%만 부과한다. 이렇게 살짝 예외 조항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물품에는요, 언제부터냐? 4일자, 그러니까 바로 내일자부터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캐나다에 대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소 기준 면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이 수입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이 수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 수입할 때 뭐 몇천만 불, 1억 불씩 수입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소규모 업체가 수입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액수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800 이하의 어떤 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제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800까지는요. 그 이하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800 아니라 $700, $600, 뭐 심지어 $100만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모조리 다 관세를 부과한다라 하고 해서 뭐 예외 규정도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번 행정명령에는 만일 캐나다가 우리가 부과하는 그 관세에 대해서 보복한답시고 캐나다도 뭐 관세로 보복을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관세율을 올리거나 또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보복 조항까지 미리 넣었습니다, 미국이. 자, 그래서 바야흐로 관세에 보복 관세, 또 그 보복의 보복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또 지금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이 미국의 전략적인 경쟁국이라고 하는 그 중국은 물론이요, 잔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그 인근의 그 동맹국들까지 북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캐나다, 남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멕시코, 이렇게 동맹국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3대 교육국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 부과로,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가 다 미국의 3대 교육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전격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해당국은 물론 이 미국도 사실은 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도 좀 우려된다.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이번 관세로 인해서 장단점, 기대되는 점, 뭐 우려되는 점, 요걸 좀 해드릴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이 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도 혼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한국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주지사 더그 포드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미국을 해치고 또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는 강하게 반격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캐나다의 경우에 미국의 공화당 지역인 플로리다 지역에서 캐나다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플로리다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오렌지. 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이제 오렌지도 수출을 하지만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서 캐나다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플로리다 주를 어찌 보면 일정 부분 먹여 살리는 그런 경제 근간이 되고 있는 건데 플로리다주라는 게 어디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이웃들에게 그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수입되는 그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캐나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아예 관세 부과가 아니라 플로리다산 주스 수입을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네시주에서 생산돼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미국식 버번 위스키, 뭐 위스키가 뭐 캐네디안 위스키도 있지만
미국식 켄터키주나 뭐 테네시주나 이런 곳의 위스키 굉장히 이제 캐나다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것도 관세 때려버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 켄터키주에서 이제 땅콩이 엄청나게 생산돼서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그 켄터키주의 땅콩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플로리다 또 그 테네시주의 위스키 또 뭐 켄터키주의 땅콩 뭐 뜬금없이 왜 이런 제품들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 이 제품들이 생산되는 그 지역이 모두 다 공화당 거점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좀 핀셋 타겟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은 정말로 미국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미국 내 일반 그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과격한 조치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관세 부과에 대한 그래서 기대감과 우려감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 좀 그 객관적인 그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대감. 자, 첫 번째. 미국 제조업 및 철강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또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때려버리면 미국 내 생산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미국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뭐 어찌됐든 뭐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는 곧 미국 내 공장 건설과 미국 내 공장에 대한 어떤 투자 뭐 또는 투자 유치 뭐 이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역 적자 축소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그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고요. 또 미국 경제의 자급자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면 당연히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미국 경제의 어떤 자급자족에 대한 좀 빌드업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미국 경제 자급자족의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를 스트롱하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를 이용해서. 자, 세 번째 기대감. 일자리 증가 가능성도 기대가 됩니다. 이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을 자연적으로 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공장의 생산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조업 부문에서 공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자리 증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대감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나?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뭐 완벽한 정책이라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뭐 우려된다, 걱정된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우선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 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한국의 무슨 기아 자동차의 뭐 K3 같은 거 거기서 많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포드, GM사 등은 자동차를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도록 현지의 판매망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안을 벌써 내놨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니까 뭐 관세를 막 25% 때려버려? 그럴 바에야 미국으로 수출 안 하고 다른 데로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까지 쉽게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지만 조금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제 뭐 중미나 남미 이런 쪽으로. 자,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물품이 줄어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지금 얘기하니까 자동차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거나 아니면 몇 달씩 기다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있긴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로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려되는 부분 두 번째, 미국 기업의 비용 증가. 입니다. 자동차 또 뭐 기계, 철강 등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은요, 원재료와 이 부품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기대되는 부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번에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이건 좀 그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우수한 제품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목재라는 것은 그 미국의 대부분의 집들이 그렇듯이 이제 나무로 집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주택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바로 목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산 목재 값도 좋고 또 품질 최고죠. 자, 이런 원재료 값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짓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뭐 건설업자들이 그런 생각하게 되죠. 아, 이렇게 뭐 값비싸게 집을 질 바에야 아예 그냥 기존 주택을 파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집을 살 사람들도 새 집이라서 좋다고 해서 새 집 졌다고 모델홈 가봤더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값이 많이 올랐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원재료 값이 올랐으니까 막 가격이 높게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들이 새 집 살려고 했는데 뭐 아무리 새 집이라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다. 그럴 바에야 좀 깔끔한 깨끗한 기존 주택을 사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기존 주택을 사려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존 주택으로 사람이 몰리니까 기존 주택값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그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면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세상인데 이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 요거 뭐 그 관세하고는 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대대적인 지금 불체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합법 체류자든 뭐 불법 체류자든 그 중남미 출신의 그 비교적 싼 노동력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춰버리는 일, 이미 일각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뭐 멕시칸 마켓에 가면 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멕시칸 마켓은 텅텅 비어 있대요. 왜? 그 멕시코 출신 사람들이 물건 사러 안 나오고 집에 그냥 숨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값싼 노동력이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더 지나면 이런 주택 가격의 급등을 부추기는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택을 그래서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겠지만, 이제 새 집을 사야 하는 뭐 그런 젊은 사람이라든지 무슨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그동안은 뭐 그냥 콘도나 이런 거 월세로 살았는데 아이를 한두 명 낳으니까 이제 내 집이 필요해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려되는 부분 두 번째까지 전해드렸는데 두 번째 설명이 좀 길었어요.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상대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의 보복, 보복의 또 보복,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농산물, 또 에너지, 또 자동차 등이 될 것으로 지금 가장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도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제조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 그러니까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 그리고 기업 비용의 증가, 또 무역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조치를 생각보다 강력하게 취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협상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라는 이런 단순 논리적인 논리만을 갖고 이제 대결을 벌인다면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눈에는 눈 같은 대결을 좀 피하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타협과 협상이 좀 조속히 꼭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관세 전쟁, 저는 작금의 이 사태를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니네들 보복 관세 부과해서 나는 그럼 추가
추가적인 엑스트라 관세 뭐 이런 식의 상황을 저는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같은 관세 전쟁통 속에서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관세 부과 1차 타겟에서는 지금 뭐 한 발짝 벗어나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죠. 1차는. 2차는 유럽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유럽에다가 한국과 같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차 타겟에서는 벗어났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의 그 대미 수출 기지를 구축한 한국 내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 기업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 뭐 가전제품 기업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이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그 국제 무역 질서가 급속히 이제 재편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흔히 말했듯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자원, 탄광 자원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자원이 없이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대표적인 게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이 이런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요. 한국의 그 국가기관 중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원은 작년 10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도 이제 대통령 선거는 11월에 있겠지만 10월에 미리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을 전제로 여러 가지 연구를 내놓은 그 정책 전망이 있습니다. 그 정책 전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한국에게도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의 수출이 최대 45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럼 450억 달러 감소라는 게 그 어느 정도의 영향인지라고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라고 하죠. 이 GDP가 적게는 0.29%, 최악의 경우 많게는 0.69%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GDP의 이 정도의 감소는 경제적으로 타격은 매우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무역협회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이 어떤 측면에서는 반사 이익을 보는 부분도 물론 적게는 있겠지만 이 멕시코에 진출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철강 업계 등은 다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라면서 이 미국 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별 그리고 각 부문별, 각 제품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죠. 자, 기아 자동차는 당장 그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팔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부문별 대응책이 이미 한국 기업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일정 부분 나라 차원에서도 또 기업 차원에서도 그런 대응책 마련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그 관세 부과 시에 한국의 국민 총생산, 즉 GDP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걱정은 뭐 걱정할 일은 걱정이고 지금 당장 발생한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의 걱정은 걱정이고 일단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GDP 국민 총생산과 관련해서는요 아주 고무적인 수치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앞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GDP가 3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이제 확장이 된다면 뭐 관세니 뭐니 뭐 걱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가 그저 전망한 대로만 좀 잘 가준다라면 올해는 1인당 GDP가 37,000달러를 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인당 GDP는 그 전해 2023년보다 454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럼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냐?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얼마냐?
36,024달러. 그러니까 24달러 탁 넘어갔어요. 36,000달러 넘겼습니다. 36,024달러로 추계 됐습니다. 이건 그 IMF가 추정했던 액수가 있었는데 36,132달러로 IMF는 추정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몇십 달러 못 미치지만 110달러 정도인가 못 미치지만 뭐 얼추 비슷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낸 겁니다. IMF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 32,859달러를 예상을 했습니다. 뭐 한국과 차이가 한 4,000달러 정도 나죠? 또 대만에 대해서는 33,234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한국하고는 한 3,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작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정부의 계산을 봐도 그렇고 또 IMF의 예상치를 봐도 그렇고 모두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제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정부 전망대로 만일 그 정도의 경제 성장세가 잘 이어진다면 올해 1인당 GDP는 37,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경우에는 일본과 대만과의 격차를 좀 더 벌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만은 그렇다 치고 한국과 이제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인구도 한국에 비해서 2배 조금 더 넘게 많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몸집이나 이런 것은 나라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사이즈가 뭐 좀 더 크니까. 하지만 나라는 그렇게 커도 개개인으로 봤을 때 1인당 국민 총생산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 더 잘 산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물가 이런 것이나 다 대비해 보면 일단 한국 1인당 잘 사는 건 일본을 넘어섰고 대만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GDP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미국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관세도 관세지만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이민자 공동체들이 그런데 이번 그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아주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공동 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동 대응책. 자,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사실 지난 대선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이민자 단속 강화에 대비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민자와 난민 권리를 위한 일리노이주 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노이주 차원인데 거기에 있는 이민자들 그러다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시카고 지역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죠, 시카고가. 자, 이 단체는요, 소위 이민자 핫라인을 만들어서 이민국의 단속을 서로 알려주고 서로 피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걸 시작했습니다. SNS를 기반으로 이 공동 대응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자,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한 개인이 있다면 이 공동 대응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 이 핫라인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핫라인은 다른 단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이걸 공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런 것이 있다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떤 현장이 있으면 영상을 올려주세요. 사진도 올려주세요. 또 자세한 간단한 뭐 내용도 좀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공동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단속이 떴다 그러면 쫙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숨어라 뭐 이런 거죠. 숨어라. 그 나름대로 조직적이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자, 실제 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그 리틀 빌리지라고 있는데요. 그 리틀 빌리지 거리에 아이스 집행관, 그 아이스라는 것은 이제 이민세관 단속국인데 ICE 줄여서 그렇게 하고 뭐 뉴스나 뭐 정부에서도 부를 때 뭐 아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이스 집행관, 즉 이민 단속국 직원들이 나타났을 때 이 연락망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리틀 빌리지는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활동가들, 즉 활동가라는 것은 인권단체 활동가나 뭐 이민단체 활동가 그들입니다. 그 활동가들은 이 SNS를 통해서 집행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뭐 현지 주민인 것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딱 보니까 아이스 이민국 직원들이 막 다녀요. 그럼 이렇게 다니다가 골목길에 들어가서 아, 지금 어디하고 어디 코너 무슨 길에 단속관 떴다 쫙 하면 자기들끼리 쫙 퍼뜨리는 겁니다. 이를 접한 이 내용을 SNS를 통해서 접한 그 히스패닉계 불체자들은 순식간에 다 숨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시카고의 시의원 마이클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영상과 메시지들이 순식간에 SNS에 올라간다.
주민들은 집행관들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들을 살살 졸졸 따라다닌다. 뭐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살살 따라다닌다. 그러면서 집행관들이 결국 아무도 체포하지 못한 케이스가 시카고에서는 여러 번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보니까 미리 연락받고 다 도망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 가보자고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 졸졸 뒤에서 몰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야, 그 옆 동네로 가는 것 같아. 딱 SNS에 올리는 거죠. 그럼 옆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온대. 쫙 숨어 쫙. 이래갖고 지금 시카고에서 몇 군데를 다니면서도 아무도 체포 못한 케이스가 여러 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은 이민자 체포를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벌써부터 이제 SNS로 발빠르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단속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이들이 SNS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마치 첩보 영화 같기도 하다. 라는 전언입니다. 한 지역에서는요, 이민 단속국 차량이 나타나자 활동가들이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아이스크림 트럭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보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측에서 니네들 이런 거 자꾸 정보 올리는 거지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검열이 나왔다 또는 검열을 당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아이스크림 트럭 지나가길래 아이스크림 트럭이 지나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뭐 법적으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트럭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 아이스 단속국의 그 직원이 그 차량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란 이민 단속국의 그 줄인 명칭 앞서도 말씀드렸죠. ICE 즉 아이스라고 이제 이걸 부르는 걸 빗댄 겁니다. ICE는 정식 명칭은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입니다. Immigration은 이민, 그리고 Customs는 뭐예요? 세관이잖아요. 그 Enforcement는 뭐 단속국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이스 하거나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또는 너무 막 장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민국, 뭐 이민 단속국 이렇게 하는데 정식 명칭은 길어요. 이민 세관 단속국. 근데 이제 앞으로 저는 뭐 아이스라고 하거나 이민 단속국 이렇게 표현을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하튼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를 첫 글자를 따서 ICE라고 해서 이제 아이스 하는데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이들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렇게 암호까지 활용하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스 집행관들과 아이스크림 트럭에 이 대처하는 이 불체자들의 쫓고 쫓기는 단속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의 국방부가요, 각 언론사의 기자실 자리를 연례적으로 순환해서 배치하겠다면서 미국 주요 매체 4곳의 기자실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속가내기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좀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자, 국방부의 조나단 엘리엇 대변인은 국방부 기자단에 지난 주말에 그 메모 통지문을 쫙 보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국방부의 제한된 그 기자실 그 공간 때문에 그 일부 특권을 갖고 있는 저널리즘 또는 그런 언론사들의 그 너무 혜택을 몰아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안에 이걸 좀 돌아가면서 기자실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둘러 말했지만 뭐냐. 일부 기성 언론사 기자들을 자리를 빼버리고 새로운 언론의 그 기자들을 앉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례 순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4곳의 기성 언론이 국방부 기자실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4곳의 기성 언론은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2, 3초 생각해 보십시오. 4곳의 기성 언론은 어딜까? 우선 신문사는 어딜까? 대표적인 진보 신문사.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자, 그리고 TV 방송사는 NBC TV, 그리고 라디오는 그 공영방송인 NPR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매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라는 곳, 4곳이 그 국방부 기자실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까지 방빼라고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들 매체가 빼앗긴 자리는 누가 가져갈까요? 자, 4곳이 이제 차지하게 되겠죠. 타블로이드 뉴욕 포스트라고 있습니다. 타블로이드 작은 신문 뉴욕 포스트.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또 이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채널의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허핑턴 포스트라는 작은 신문사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적인 매체들을 몰아내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 당연히 제기됐죠. 반면에 그 새롭게 자리를 배정받는 앞서 말씀드렸던 뉴욕 포스트,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 그리고 브레이트바트, 또 그 대표적인 이 세 군데는 이제 대표적인 친 트럼프 성향인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핑턴 포스트는요, 진보 성향의 언론사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는 근데 왜 들어갔지 여기에? 근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허핑턴 포스트는 사실 국방부 출입 기자가 없는 언론사입니다. 다시 말해 허핑턴 포스트 준다고 자리를 만들어도 거기에 앉을 기자 없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출입 기자가 없는 그런 작은 언론사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구색 맞추기로 야 무슨 소리야 다 보수만 줬다고. 아니야 진보 매체도 자리 하나 줬어. 거기는 국방부 출입 기자가 없는데요. 있고 없고는 그들의 사정이고 나는 줬어 진보에도. 이제 이렇게 구색 맞추기라는 후문입니다. 어찌됐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끝으로 한국의 사회 현상 한 가지를 좀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요. 참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자,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요걸 뜻하는 그 명칭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거든요. 뭐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아이 낳은 걸 다 합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은 합계 출산율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 한 명이, 저는 뭐 여성 한 명이라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부부가 또는 커플이 평생 자녀를 낳을 숫자,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둘을 낳아야 그냥 브레이크 이븐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본전. 근데 한 명이면은 반감되는 건데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12년에는 그래도 한 1.3점도 됐는데 지금 2002년에는요 한 명도 안 되는 0.78로 급감되면서 전 세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엄두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데 그런 사교육비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생의 79%가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안 받은 아이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사교육비에 그러면 총 액수는 얼마냐? 27조 원. 10년 전에 18조 원이었는데 벌써 10년 만에 27조 원으로 크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요건데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1인당 한 달에 들어가는 사교육비의 평균 액수는 얼마냐 보면 요건 이제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요. 서울 지역을 보면 1인당 한 달 사교육비가 서울 지역은 74만 원. 당연히 가장 높았는데요. 서울 지역도 또 각 구별로 나뉩니다. 이제 전국에서 서울이 제일 많고 서울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냐? 뭐 여러분들 생각할 대로 강남구. 그럼 강남구에서는 무슨 동이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도곡동, 역삼동 이런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서울이 74만 원이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남구와 도곡동, 역삼동은 평균이 185만 원. 평균이 185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도곡동 역삼동에서 초, 중, 고등학교 12년간 사교육을 시키게 되면 아이 한 명당 총 들어가는 액수가 이것도 평균이에요. 2억 7천만 원. 약 3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최고 액수도 아니고 평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억 7천만 원, 약 3억 원 정도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캐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한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도요, 한국의 그 사교육비, 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 1세 부모의 결정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와서 이제 교육을 받은 그런 많은 젊은 한인 세대들은 그야말로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복 받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자,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